그 자금을 빼갔다 횡령, 사무소 위조죄, 뭐 사기죄 이런 것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죠. 그 내연녀는 그 보험금은 다 가져가 버리는, 상속인들은 억울하지만 상속재산에 얹어져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진짜 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필명 두꺼비 세무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자산관리, 부동산에 대한 양도, 상속, 증여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은 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실 이제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제 처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아무리 예측이 되더라도 당황스럽기 때문에 상조가 가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장례식장을 알아보셨으면 그 장례식장에서 우선 3일장을 일반적으로 좀 치르시죠. 3일장 치르시고 나서 그 현장에서 이제 대부분 현금으로 그 장례 비용을 결제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장례 관련된 영수증 주시는데, 그래서 장례 영수증 받아 놓으시고 꼭 그거 이제 분실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것도 이제 상속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대부분 이제 사망 신고, 그 다음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받는 것, 다음 절차로 좀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듯이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해야 되죠. 사망신고도 사실은 사망사실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하셔야 돼요. 과태료가 5만 원 정도 나오는데,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현장에서 물어볼 겁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하실 거냐고. 사망신고할 때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아서 사망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는 겁니다. 금융기관 같은 곳에는 이제 통보를 해줍니다. 뭐 우체국에 얼마 있습니다. 보험은 어떤 게 있고요. 은행은 이 은행에 있습니다. 대부분 7일에서 2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걸 좀 인지를 해야 이렇게 해야 되구나, 저렇게 해야 되구나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조회되지 않는 빚도 좀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금융기관이나 보험사 이런 데에 있는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빚은 전부 다 파악이 가능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파악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모님이 부동산을 임대 주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임차 보증금도 빚이에요.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이제 첫 번째로 파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거나 혹시나 이제 친구에게 돈을 빌렸거나 이런 경우에 그 채무는 확정되지 않죠. 사건이 발단이 많이 생기는 게 친분 있는 사람들께 돈을 빌려줬을 때 그 채무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채무가 진짜 맞냐, 두 번째로는 그거의 금액이 맞냐. 왜냐면 1억을 빌린 다음에 일부를 변제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1억의 이제 상속재산에 대해서 빨리 파악해야 되는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죠.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무조건 알아야 돼요. 상속 포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완전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승계를. 그러니까 날 투명인간 취급해달라 라는 거죠. 근데 상속 포기도 방식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상속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배우자 1명 있으시고요, 자녀 2분. 자, 그러면 전부 다 상속 포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녀의 아랫세대인 직계 비속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손주가 갑자기 상속을 받아야 된다거나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에서 2명은 상속 포기를 하고 1명은 한정 승인을 해서 그 대에서 종결이 나게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도 잘 알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상속 포기하면 돼 그러면 상속인에 대한 순위가 있어요.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사촌인의 혈족으로 가요. 그러면 갑자기 형제까지 넘어가서 형제가 지금 그 상속을 받아야 되는 당혹스러운 상황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기 대에서 끝내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빚이 10억이고 상속재산이 5억이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빚이 얼마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 같아. 그럼 한정승인을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라면 딱 이 재산까지만 변제를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이걸 가져가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속 포기만 다 해버리면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정 승인을 통해서 그 대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부모님의 재산이 파악이 되면 예금이나 이런 부분들 직접 인출해서 써도 되나요? 먼저 이거 알아두실 게,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예금을 출금할 수가 있죠. 왜냐면 국가 차원에서 지금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사망신고하고 나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하시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계좌가 묶이게 돼요. 그 계좌를 이제는 픽스를 시켜놓고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들이 있죠. 그런 서류를 지참을 해서 은행이나 보험사를 가야지만 그 예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그러면 사망신고 전에 예금을 인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다툼이 없으면 대부분 협의 봐서 이 돈 미리 출금해 놓은 다음에 장례 비용으로 쓰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해가 되는데, 그 외적으로 상속인들 간에 상속 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인데도 그 자금을 빼갔다 횡령, 사무소 위조죄, 뭐 사기죄 이런 것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죠. 거기다가 사실은 뭐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한정승이냐 상속 포기를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채권자들에게 약간 해하는 사회 행위가 될 수 있죠. 요즘 계좌내역은 아시다시피 시, 분, 초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크실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보시게 되면은 돌아가신 시간의 분까지 나와요. 결국은 그 이후에 출금이나 이런 것을 했다는 내역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 자금을 빼가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속세를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데, 유언장을 쓰신 케이스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은 진짜 적습니다. 거의 한 50건에 한 건 정도 마주하는 것 같아요. 물론 상속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그래요. 금기시 되어 있죠. 부모님의 재산을 먼저 언급한다라는 게. 요즘은 그나마 이제 부모 세대 분들이 자녀 세대가 이제 너무 스타트하기가 힘든 걸 아니까 미리미리 유언을 쓰거나 아니면 형제들끼리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쓰시는 경우가 좀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생각보다. 유언이 없으면 2차 순위로 어떻게 되냐면 협의분할입니다. 협의분할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보는 거예요. 그냥 너가 A라는 빌딩 가져가, 내가 B라는 주택 가져갈게, 요렇게 협의만 보시게 되면은 그대로 자산을 분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협의 분할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모두가 동의가 돼야 되는데,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 협의 분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법정 상속 지분대로 가면서 이제 그 상속 재산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고민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상속인 간의 감정 다툼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속이 발생했을 때 서로 민감하지 않게 잘 조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속재산 갖고 많이 다투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이 못 봤고요. 제가 느꼈던 바를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완전 이제 사견이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 재산이 있으면은 조금 싸우세요. 좀 아쉬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싸울 때 많이 싸우는 경우가 자녀가 2분일 땐 많이 안 싸웠던 것 같아요. 자녀가 좀 3분일 때. 꼭 이렇게 3분이면 부모님이 한 분의 자녀에게 좀 섭섭하게 했었던 경우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억 정도 되면 이제 우스갯소리긴 한데 진짜 경찰을 자주 불러요. 경찰도 부르고 싸우기도 하고, 뭐 100억 넘어가면 진짜 소송을 합니다. 법정에서 만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증여를 좀 미리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두 가지로 나뉘세요. 나 죽고 나서 알아서 해라가 첫 번째 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알아보시고 미리미리 증여하시는 부분인데, 제 말은 절대 재산을 다 증여하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증여를 미리미리 줌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세금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증여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증여세를 통해서 자산을 자녀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근데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어차피 상속재산에 얹어지는데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16년도에 3억짜리 주택이 지금 20억이라고요. 자녀에게 3억을 줬을 때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아주 낮아요. 4천만 원 정도? 20억이면 증여세가 상상도 하기 싫은 액수죠. 6억, 7억 나올 거예요. 5억 정도 나오실 거예요. 상속인들 간의 재산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좀 몸이 아프시거나 불편해졌을 때는 결국은 이제 상속인들이 좀 섭섭함이나 이런 것들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돌이킴을 하지 않았을 때, 외면하셨을 때, 선생님이 혹시나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끼리 알아서 잘 지내겠지라고 하지만 그 상속재산 가지고 자녀들끼리 다투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그 다음에 다툼은 다툼대로 일어나서 가정이 파편화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상속 개시일까지 못 받은 월급, 그다음에 당연히 퇴직금 받으셔야 되고 뭐 공로금 전부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은 전부 다 이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산재로 돌아가셨으면 그 산재에 대한 것을 빨리 파악하시길 좀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이 산재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뭐 증거 확보나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부모님이 불륜연하 아니면 이전에 뭐 결혼하셨다 이혼을 하셨는데 갑자기 내가 모르는 어머니가 나타나서 재산을 내가 상속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실 때 그러면 좀 어떻게 될까요? 재산이 넘어가게 되나요? 이거 신기하게도 기사로 접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정말 상속인의 조건이 되느냐를 따져보셔야 돼요. 뭐 친양자 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민법상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면 그냥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결국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주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줄 이유가 아예 없죠.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무시해도 되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슈가 되는 건 보험금입니다. 보험은 계약을 할 때 수익자를 방금 말씀하셨던 뭐 내연녀나 이런 사람한테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보험금이 바로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울한 게 뭐냐면 그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내야 되지만 그 내연녀는 그 보험금은 다 가져가 버리는, 왜냐하면 상속세에 대해서 납부금은 누구죠? 상속인이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황당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빨리 해야 될 게 뭐냐면 유류분 청구 신청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보험금을 받아버리면 빨리 그 유류분에 대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게 상속재산을 확보해야 되겠죠. 상속 개시 전에 1년간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으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 부분입니다. 유류분 청구할 때. 그래서 그 기간이 1년 이후가 되더라도 사실은 뭐 손해될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빨리빨리 뭐 증거가 확보된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유류분 청구를 통해서 그 상속재산을 확보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때 억울한 일은 이런 겁니다. 그런 내연녀에게 그동안에 살아생전에 증여한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5년 내에 증여한 거는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연녀는 이제 그게 포착되면은 본인은 증여세는 내야 돼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 안 한 것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이걸 내야 되지만 상속인들은 억울하지만 상속재산에 얹어져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미리미리 좀 알아놓으시면 좋지만 이게 결혼 후에 밝혀지면 정말 이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진짜 있죠. 저는 생각보다 채권 채무 관계, 왜냐면 이게 돈을 빌리신 분은 생각보다 장례식장에 안 나타나요. 진짜. 그래서 그걸 찾아내시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피상속인의 10년치 계좌 내역을 저는 무조건 확인하는데, 사실상 지인들에게 빌려줬었던 내역을 확인하기란 계좌 내역을 통해서밖에 못해요. 근데 계좌 내역으로 A씨에게 1억 원이 갔는데 돌아온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그 A씨가 만약에 아버지의 지인이었다, 뭐 어머니 지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내역은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금인지 알아서 채권에 대해서 꼭 본인이 이제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고, 채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1억 빌렸다라고 나오는데 다시 5천만 원 준 내역이 있는데 그쪽에서 무조건 1억 원을 변제하라라고 한다면 그건 터무니없는 거죠. 두 번째로 상속재산 중에 이제 주택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택이 이제 아버지가 양도를 하려고 매매계약을 쓰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왜냐면 상대방은 지금 잔금을 치르고 본인의 소유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빠른 협의하고 등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그쪽에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계약서에 여러분들 사망을 전제로 한 뭔가 특약문구를 쓰는 경우는 거의 다 없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계약이 그러면 이 원칙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계약이 파기가 될 거고, 계약 파기에 따른 발생 원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큰 위약금을 물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 꼭 따져보시고, 이거는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전세자금을 받고 있는 와중에 돌아가셨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다양한 이슈가 생기겠죠. 전세 보증보험이 그럼 될 것인가? 피상속인이라는 사람은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그럼 상속인들이 누군가가 빨리 특정이 돼야 거기에 전세 보증보험에 대한 계약을 맺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변수가 생겨서 세입자에게도 이제 다양한 이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계약이 만약에 또 파기된다고 했을 때 그 위약금 또 누가 낼 것이냐,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등기는 가장 마지막에 하라고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상속세 줄일 때 가장 큰 공제가 배우자 상속공제예요. 이게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지분 비율을 설정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나머지 배우자가 모든 상속세를 내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해야 추후에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 나머지 자녀분들의 상속세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가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그 등기, 상속세산 협의를 해서 등기를 하는 업무는 정말 제일 마지막 6개월 때쯤에 하는 게 제일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상속세 상담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세금, 재산 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봐야 된다고 많이 느낍니다. 부모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어려울 거예요.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다툼이 형제들끼리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선생님들의 자녀도 똑같이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산, 그 다음에 세금을 보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먼저 보시고 재산을 물려주려고 각오하고 있는 부모님도 그렇고 재산을 혹시나 부모님에게 어떻게 미리미리 세금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받겠다는 목적이 크게 있는 게 아니고 라는 것을 피력할 때도 이 사람을 먼저 보고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산이나 세금에 몰입을 하시게 되면은 화법이 날카로워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순화시켜서 대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사망이나 상속 그리고 증여라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일궈놓은 재산에 대한 이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세요. 부모님도 처음이고 여러분도 처음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잘 돼야 선생님들의 자녀분들에게 보여줄 때도 그 처음이 첫인상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부족한 지식이지만 제 조그마한 지식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부모님 연구소 계속 잘 되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